사업가의 집은 시끄러웠고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친한 가족 친구들이 왔고 식탁에는 간식과 진미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케밥을 굽고 농담을 하고 여자들은 베란다에서 수다를 떨며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죠. 그들 모두는 바늘로 옷을 입고 있었고 누가 휴가를 어디로 날아갔는지 옷의 패션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상을 자랑하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인장의 젊은 아내인 군정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약간 경멸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화려한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항상 모두가 먹을 만큼 먹었는지 걱정하고 남편 주위를 맴돌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다. 겉으로 보기에 권정아는 초록색 눈동자에 짙은 갈색 머리, 보조개가 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매우 예뻤다. 솔직히 지루하고 부치크와 미용실에 대한 한가한 수다는 그녀를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손님들에게 달콤하게 미소 지으며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못되고 거만한 견미용은 참지 못하고 무심결에 배우자를 놀리기 시작했다. 권정아, 왜 그렇게 서두르냐? 우리랑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식탁은 이미 차려졌는데 일주일에 다 먹어볼 수도 없잖아. 대학은 합격했어? 아니면 아직도 바닥을 닦고 있니?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되잖아요. 명망 있는 직업도 아니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아요? 엄용철은 자기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은 안 줘요? 권정아는 그런 무례함에 흔들렸지만 참으며 평화롭게 대화를 시도했다. 아니,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2점이 모자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합격할 거라고 믿어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제 인생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신경과 개인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경험을 쌓고 실습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저명한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구루입니다. 당신은 그를 존경해야 합니다. 특정 학과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케이스가 많고 다양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웃지 마세요, 견미용. 엄용철은 저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엔 금사파이어 귀걸이도 줬어요. 모든 걸 남편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제 돈은 제 손으로 벌고 싶어요. 엄용철은 이해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견미용은 콧방귀를 뀌었다. 정신병자 얘기는 그만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니, 이해가 안 돼. 남편이 사업가인데 왜 푼돈 받고 일하고 새벽에 일어나? 우리 화성현이 돈을 아끼지 않고 챙겨주니까 차라리 내 신경과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여자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기억해라. 건전가. 소녀는 설명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므로 서둘러 다른 주제로 대화를 바꾸고 손님이 떠나기를 간신히 기다렸습니다. 구정아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생일 남자아이가 장난스럽게 시시덕거리기 시작했다. 안주인님, 정말 영리하시네요. 샐러드도 맛있게 만드셨고 케이크도 맛있어요. 건준호가 질투를 해서 항상 칭찬을 했어요. 치킨은 요리할 줄 몰라서 식당에서 시켜 먹어요. 이리 와, 자기야, 뽀뽀하자. 남편이 뽀뽀를 하려고 했지만 임신 중이라 술 냄새가 역겨운 구정아는 기운이 없었고 술 냄새가 역겨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끌어내려 했다. 엄용철, 제발요.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고 계속 뛰느라 다리가 아파. 지금 이러지 말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화를 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 그럼 난 자러 갈게. 나는 내 정부를 구할 테니 남편의 친밀감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엄용철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접시가 기절해 있는 권정아의 손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애인을 찾을 수 있어요? 너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나 임신했어. 곧 아기 낳을 거야. 아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과 나의 아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 엄영철은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부스러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청소를 도우며 아내를 부드럽게 껴안고 속삭였다. 미안해 여보. 나는 그냥 농담하고 당신은 볼 수 있고 정말로 호르몬이 흔들리고 모든 것에 너무 급성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피곤하니까 가서 샤워하고 누워요. 자기야, 이 신경 쓰이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미친 사람들하고 농담하는 거지? 지금 임신 중이니까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거야. 권정아는 남편에게 100번도 더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엄영철, 나 거기 힘들게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만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직 발레리나도 우리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녀는 안뜰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교수는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하는데 경미한 형태의 정신분열증조차도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 끔찍하지 않으며 유능하게 치료하고 항상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아무도 질병에 대해 추측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머물고 싶지 않고 아직 짧은 기간이고 출산 휴가까지 먼 길입니다. 엄용철은 더 이상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아내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이었지만 남편의 내연녀에 대한 말은 그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었고 어머니는 사서였던 지식인 집안에서 자란 권정아. 그들은 겸손하지만 친절하게 살았고 외동딸은 그 안에서 그녀의 영혼을 숭배했습니다. 부모님은 건정가를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자신을 아끼고 마지막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형을 치료하는 것을 좋아했던 건정아는 항상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어머니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엄마가 일하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의학 문헌을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군정아는 대학에 가기로 굳게 결심했지만 엄마와 아빠는 먼저 학교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전가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었기에 고집스럽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집스럽게 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그녀는 처음으로 실패했습니다. 너무 상처받은 그녀는 집에 가서 어린 소녀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그녀 옆에 멈췄어요. 창문이 열리고 검은 안경을 쓴 멋진 남자가 소리쳤어요. 안녕, 예쁘니. 왜 흐느끼니?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무슨 일이시죠? 하지만 건정아는 화를 내며 버럭 화를 냈다. 그래, 그러시겠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내가 남의 차에 뛰어들 만큼 미치진 않았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두고 계속 운전해. 너무 지겨워서 올가미에 뛰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그녀는 낯선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의 거절에 흥분한 것 같았고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소녀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멈춰. 벤치에 앉자. 제 이름은 엄용철이고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 미치광이도 아니고 너한테 나쁜 짓 안 할 거야. 난 널 좋아해, 정말이야. 그래서 인간답게 널 돕고 싶었어. 그런데 넌 그냥 욕을 해.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여자애가 흐느꼈다. 난 대학에 갔다가 낙방한 건전가예요. 아쉽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는 게 꿈이었어요. 부모님은 대학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엄마 아빠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고
모든 곳에서 입시가 끝났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죠.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엄용철이 웃었다. 이 바보 같은 거 세상 끝났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1년 전 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죠. 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넌 그냥 작은 존재야. 물론 안타깝지만 이해해. 하지만 탈출구는 항상 있어. 취직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내년에는 꼭 합격할 수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많이 꾸짖지 않도록 저를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약혼자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 내 실패는 잊으시고 나한테 관심을 돌리실 거야. 구정아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약혼자라니 무슨 뜻이죠? 우리 서로 잘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넌 내 약혼자가 아니잖아. 아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엄용철이 무릎을 쳤다. 우리 서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내 약혼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도 날 좋아하면 운명이다. 그리고 권정아는 갑자기 결심했다. 그녀는 엄용철을 매우 좋아했고 그는 너무 단호하고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매우 좋아했고 그는 아름답게 말할 수 있었고 그는 건정아보다 10살이 많았고 비록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유치원의 콧물 구원자가 아닙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깜짝 놀라며 딸에게 속삭였다. 글쎄, 당신은 딸이 줍니다. 당신은 너무 조용하고 저녁에 외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남자를 찾았습니다. 엄용철은 좋은 사람이니까 꼭 붙잡고 있어라. 네가 못 들어온 건 별거 아니야.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잘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권정아는 사랑에 빠졌고 항상 자신이 인생에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고 모든 친구와 지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엄용철은 그녀에게 모든 것이었고 남편이자 스승이자 충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을 들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모든 지인들이 사원에서 그의 손가락을 비틀었지만 그들은 그가 단순한 간호사에게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왜 결혼을 했냐고. 여느 여자들처럼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원했던 권정아 씨는 최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기쁨에 미쳐 남편에게 달려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던졌다. 엄용철, 나 임신했어 봐. 줄무늬가 2개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너무 행복해서 온 세상에 소리 지르고 싶어요.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직 깨닫지 못했어. 당신은 곧 아빠가 될 거야. 남편은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를 껴안았지만 달갑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는 어린 소녀처럼 건정가를 무릎에 앉히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다야, 새끼야. 우리 아직 계획 안 세운 거 아니었지? 넌 아직 어려서 의대 가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회사는 지금 내리막길이고 수익도 줄고 있어. 아기를 가지기에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아무 생각하지 마. 사랑하지만 아기가 생기면 우리 계획이 다 망가져. 다 끝장이야. 권정아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울면서 침실로 달려갔고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엄용철은 거의 직접적으로 낙태를 암시했다. 그녀는 낙태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엄용철도 24시간 동안 고민했지만 충격을 극복하고 아내와 화해했습니다. 알았어. 권정아 삐치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서 미안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떡하지? 간호를 해야겠어. 아들이면 좋겠어요. 평화야. 이리 와봐. 나 젖었어. 권정아는 한숨을 내쉬었고 삶은 전과 같이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엄용철은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다. 예전처럼 세심한 배려가 없어졌고
힘든 시기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구정아 씨는 참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건정가, 왜 그렇게 흥분해? 엄용철은 좋은 가장이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애들 얘기도 첫 반응이 부적절했던 것뿐이에요. 남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지만 아무튼 넌 부잣집 아들을 낳을 거고 엄용철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바로 사랑할 거야. 내가 장담해. 네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 너를 조각조각 사랑하셔. 더 현명해지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입니다. 여자는 조금 진정했지만 여전히 내연녀에 대한 그 말은 엄용철이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권정아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환자들은 특이했고 종종 끔찍한 운명을 가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했다. 진료소장은 진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고 유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모델링 교사가 그들에게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좋아했고 그들을 진정시키고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그림과 공예품은 여기에 특별한 코너에 보관되었습니다. 일부 남성 환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역을 청소하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진료소는 사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건전가의 확신대로 그들도 일반인들보다 삶의 문제가 적지 않았고 어쩌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정아는 흥미로운 환자인 발레리나와 친구가 되었다. 그 여성은 한때 명성의 정점에 있었고 수도의 홀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공과 경력을 위해 그녀는 여전히 젊었을 때 끔찍한 죄를 짓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녀가 평생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에게 물러나고 하룻밤 사이에 아무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외로움이 그녀를 완전히 약화시켰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에서 춤을 추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들 양도연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건전객에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매일 숨을 죽이며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한 건정아는 시간이 부족해 택시를 불러야 했습니다. 곧 차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길가에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불안가를 발견한 건정아 씨였습니다. 그는 다리에 이상이 있어서 간신히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건정가를 보자마자 갑자기 사정했습니다. 아가씨, 여보, 나도 좀 태워다 줄래요? 버스가 고장 났나 봐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우리 같은 길로 가면 안 될까? 하지만 돈이 많지 않아서 오늘 병을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가는 중이었고 소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내가 계산할 테니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택시기사가 화를 내며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뇨, 아가씨, 그 불황자 안 탈 거예요. 깨끗한 미용실인데 어떻게 손님을 태우겠어요.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들 동정심만 부추기는 거예요. 이 비정규직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남자는 눈을 내리깔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했다. 남자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지만 구정아는 기사의 무례함에 화가 나서 단호하게 일어섰고 발을 쿵쿵 쳤다. 왜 그러세요? 내가 주문하고 추가한다고 했잖아.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안 그러면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항의할 거예요. 우리 둘이서 얘기 끝났어요. 목발을 채 씻는 걸 도와준 건정아 씨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다. 택시 기사는 내내 투덜대며 빨리 불황인을 내려주길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거리에 도착했을 때 불황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게요.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건전가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갔다. 의사는 아기가 괜찮고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서둘러 근무를 마치고 날개를 단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엄용철이 거실의 식탁에 앉아 매우 사려 깊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몇 개의 파일과 사람들의 사진, 그리고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권정아는 초음파 결과지를 흔들며 아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예정일은 언제인지, 아들이라고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의 반응은 또 한 번 놀랐고 나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신반의하며 들었습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니까. 저기, 건정가,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 지금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채무자 목록이 있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권정아는 불쾌감을 느끼며 서류를 흘끗 보다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같은 불황자지만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의 액수는 실제로 거액이었고 거기 있던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이 남자를 봤다고 말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무효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는 이미 떠돌이인데 이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테니까요. 권정아는 그 불황자를 찾아서 그들이 그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어떻게 그런 속박에 빠졌을까요? 권정아는 채무자 편광민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일부러 불황자를 만났던 장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고 근처에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그가 병을 모으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색에 성공한 그녀는 불황자를 만나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광민, 너야? 어이, 왜 그렇게 쳐다봐? 나 못 알아봐? 저번에 우리 택시 같이 탔었잖아, 기억나? 그 남자가 겨드랑이를 긁었잖아요? 네, 물론 기억해요. 근데 전 편광민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해요? 제 이름은 최정문입니다. 구정아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남편 폴더에서 당신 사진을 봤는데 편광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혹시 쌍둥이 동생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과 똑같이 생긴 가까운 친척이 있나요? 최정문 씨, 어떻게 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나요? 쌍둥이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배고프지? 저기 여름 카페에 앉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조용히 얘기하면서 밥이나 먹자. 최정문은 오늘 아침 배가 너무 고파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미녀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것이 너무 이례적이고 기뻤습니다. 남자는 탐욕스럽게 햄 샌드위치를 먹으며 자기 얘기를 했다. 어린 시절을 영원히 잊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씩 몰래 술을 마시고 점점 더 자주,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노력한 다음 포기하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집안일을 돕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 성적, 웰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술에 취한 그녀를 현관 계단으로 끌고 갔을 때 몹시 부끄러웠고 이웃 사람들은 혀를 차고 고개를 흔들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불황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때 저는 16살이었어요. 그 나이, 거리, 나쁜 친구들, 전과 기록, 모든 걸 겪었죠. 연로하신 고모가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심연에 빠졌을 거예요. 고모는 어머니를 찾아뵈러 오셨고 겁에 질려 계셨어요.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인간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고모는 저를 찾다가 동네 시장에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자주 놀곤 했어요. 공미용 고모가 위협적으로 말했다. 내 엄마를 봐. 너도 같은 길로 가냐? 따라와요. 가자. 잠 못 자게 할 거야. 난 잃을 것도 없고 유랑 생활이 지겨워서 이 마을로 같이 왔어요. 이모는 자기 집이 있었어요. 이모는 저에게 똑똑해지라고 강요했고 저는 기술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복무한 후 공장에서 그라인더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지만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다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셨고 오랫동안 아팠고 아이들은 즉시 저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하고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SUV가 어린 소녀를 향해 빠른 속도로 곧장 과속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운전자가 분명히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퀴 아래로 몸을 던져 아이를 밀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저를 친 남자의 번호판 번호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깁스를 했지만 다리가 제대로 아물지 않았어요. 지금은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더 이상 기계 앞에 설 수 없어요. 살 곳이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따뜻해지고 건망증도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모습입니다. 저는 버려진 집에 살고 있고 이웃들이 저를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정아 씨는 최정문 씨에게 참을 수 없이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너무 어려서 이미 장애가 있었고 가족도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그래, 불운한 일이야. 슬픔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다리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의사가 뭐래요? 최정문은 그냥 손만 흔들었어. 다 갈아내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치료비는 어디서 마련하나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건정아 씨. 돌아가신 고모님 말고는 제 운명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은 처음이에요.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찾지 말았어야지. 나 같은 사람 몰라요. 권정아 씨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최정문, 냅킨의 주소 좀 적어줘요. 내가 가끔씩 찾아갈게. 알았지? 친구로서 내가 먹을 거 가져다 줄게요. 조제실 주방에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널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술은 마시지 마. 몸에 안 좋아. 알았지? 최정문은 눈까지 내리깔고 있었고 건정아는 역시 자신을 말렸던 공미용 고모를 떠올리며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언제든 오세요. 솔직히 기꺼이 갈게요. 당신 같은 여자가 절름발이인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권정아가 대답했다. 아무 생각 마세요. 저 결혼해서 아기도 곧 태어날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어요. 엄용철은 연인 김지혜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콤한 딸기와 크림을 먹고 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시끌벅적한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감지혜는 엄용철의 가슴에 머리를 말아 올리며 울부짖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합니까? 벌써 6월이 됐는데 아직도 바닷가에 데려가지 않았어? 선탠도 하고 수영도 하고 파도 소리도 들으며 우리 둘이서만 놀고 싶어요. 엄용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기대돼요, 선샤인. 그런데 권정아 씨가 임신을 했다니 너무 갑작스럽다. 지금 그녀를 떠날 수 없어요. 김지혜는 화를 내며 크게 화를 내며 연인을 떠나보내기 시작했다. 물론 아내가 최우선이고 난 그저 백업일 뿐이겠지. 건전가한테 가서 나한테 다시 오지 마. 엄용철은 어떻게 빠져나갈지 몰랐고 아내를 떠날 생각도 없었고 건전가가 잘 어울렸다. 요리도 잘하고 집도 항상 깔끔하고 스캔들도 전혀 없고요.
반면에 엄지혜는 성질이 불같았어요. 엄용철에게 그녀는 집착과도 같았고 지루한 일상에 한 줄기 신선한 바람과도 같았다. 엄용철 역시 김지혜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왜 이러는 거야? 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알잖아. 조금만 참아. 건정아 출산하면 갈 테니까 다음엔 내가 뭘 줄게. 금팔찌 갖고 싶다고 했지? 하나 골라. 내가 살게. 김지혜는 연인에게 다가가 다시 뽀뽀를 했다. 엄용철은 자신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몰랐다. 그는 한때 정말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젊고 매력적이었다. 지금도 그의 가정생활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전한 항구와 같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매콤하고 열정적이고 매콤하고 불타오르고 싶었다. 그의 회사를 찾아온 김지혜는 첫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은 매혹적인 몸매에 빨간 머리.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느 날은 이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블라우스 윗 단추를 풀기 시작하면서 대담하고 도전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류는 마치 엄용철이 7번째 하늘로 날아가는 열정과 불길 같았다. 그러나 그 후 정신을 차리고 아내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최근 엄용철은 김지혜와 함께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지만 궁전가의 임신으로 모든 카드가 혼란스러워졌다. 엄용철은 이중 생활에 만족했지만 아기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권정아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여자는 그 순간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편광민에 대한 같은 파일의 검은 폴더를 몰래 꺼냈다. 그녀는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제야 그들이 최정업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최정문이 빚을 지지 않고 진실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정아는 가끔 편광민을 찾아가 음식과 위생용품, 옷가지 등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부끄러워서 감히 그녀를 판잣집으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있는 배나무 아래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권정아는 최정문에게 휴대폰에 담긴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 우리 엄용철입니다. 그는 훌륭하고 훌륭한 가장이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줍니다. 그런데 요즘 피곤한지 예전 같지 않아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빚을 갚기로 결심했고 돈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 낳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최정문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말했다. 구정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바람 피우고 있잖아. 우리 판잣집 옆집에 저 유명한 여자가 사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자주 만나러 오는데 여러 번 봤어요. 참 가정적인 남자야. 권정아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틀림없어. 난 안 믿어. 엄용철은 나만 사랑할 뿐이지 그런 식으로 배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남자는 반대했어. 못 믿겠으면 1시간만 더 있다가 직접 보시죠. 보통 6시에 도착하는데 조금 늦을 때도 있습니다. 저기 썩은 판자를 뒤로 당기면 마당이 훤히 보일 테니 직접 보십시오. 구정아는 최정문이 틀렸는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전혀 다른 사람일 텐데 남편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붉은 머리의 미녀와 함께 내렸고 두 사람은 문지방에서 격정적인 키스를 시작했고 무언가 울컥했다. 구정아의 눈은 급격히 어두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아랫배가 돌처럼 굳어져 기절했다. 최정문은 매우 겁에 질려 가방을 뒤져 전화기를 찾아 구급차를 부르고 계속 울부짖었다. 건정가, 정신 차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바보야. 임신한 애한테 이걸 줬어. 아기를 잃으면 어떡해. 난 절대 용서 못해.
구정아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최정문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앉아 자책하고 있었다. 엄용철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열정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셔츠 단추를 부적절하게 채우며 정신없이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여주인은 분개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번엔 또 뭐야? 엄용철은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아내가 아파서 가봐야 해요. 죄송합니다. 다녀올게요. 병실에 누워 단조롭게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라보던 권정아의 눈에서 작은 구슬 같은 눈물이 리듬을 타며 굴러 떨어졌다. 긴장된 땅에서 그녀는 아기를 거의 잃을 뻔했고 의사들은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임신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에게 서류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100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내연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군정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엄용철의 사랑과 가정생활은 모두 거짓말이었을까? 세상에 정말 안타깝다.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이혼하면 애를 어떻게 혼자 키울 수 있겠어? 아니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아야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까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세요. 많은 남자들이 몇 년 동안 외출하지만 아내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역겹고 역겨운지, 아니 지금은 그와 함께 결혼 침대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검은 생각들이 몇 초마다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긴장을 풀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용철은 저녁 늦게까지 도착하지 않고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보 권정아,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중요한 회의 중이었는데 전화가 안 들려서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당신한테 왔어요. 당신과 우리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면. 의사는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배고프지? 군정아는 한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기만적인 그 눈빛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큰 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아프고 졸리다. 집에 가라. 엄용철은 기분이 좋은 듯 볼에 뽀뽀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월요일에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곧장 도망쳤다. 구정아는 엄용철의 손길이 닿은 뺨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겨 더욱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팔을 비틀다니. 그 놈이 회의에 있었어. 아니, 난 저놈이랑 못 살겠어. 나 빨리 낫고 다시 일어서서 이혼할 거야. 아기 잘못이 아니에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에요. 병원에서의 나날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고 구정아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고 최정문도 왔지만 남편은 거의 오지 않았다. 바쁘다며 전화를 걸어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는 일이 잦았다. 의사들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임신을 살렸습니다. 구정아는 퇴원했지만 긴장과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용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내일 병원에서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나 퇴원한다.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갈게. 내 방 아직 비어있지? 엄마는 깜짝 놀라 30분 만에 건정아네 집에 가서 울면서 최정문과 엄용철의 비열한 짓을 다 털어놓았다. 온성숙은 한탄했다. 솔직히 사위가 그렇게 못된 놈일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저렇게 가출을 했을까? 물론 우리랑 같이 살아야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상황이 나아질 거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 거야. 내가 아빠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건정아는 고개를 완강히 저었다. 안 돼, 엄마. 난 못해. 엄용철만 보면 역겨워. 거짓말하며 살기 싫고 이런 배신도 용서할 수 없어요. 이혼하자. 엄마가 걱정했어 전가.
자식 잃을 뻔했는데 이혼까지 하려고 하냐? 또 스트레스 받는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지 말랬잖아. 그런데 아빠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딸아. 난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슬픔도 기쁨도 싸우기도 화해하기도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바람 피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엄용철이 임신하는 것조차 막지 못한다면 그런 사랑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남의 침대에서 뒹굴고 다니면 당신도 지칠 거예요. 우리에게 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자식한테 말할게요.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 물건도 가져갈게. 걱정하지 마. 아기 생각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 손자, 내 딸이 너무 기대돼. 정가 씨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엄마 아빠를 꼭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엄용철 선배님은 항상 제 롤모델이었고 엄용철 선배님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최정문은 시장에서 판잣집으로 뒤뚱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신과 닮은 남자가 뛰어내려 자기소개를 했다. 어이 친구, 큰 돈을 벌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30분만 누워 있으면 돼요. 최정문은 깜짝 놀랐다. 왜 나한테? 무슨 일인데? 무슨 조용한 곳에? 낯선 사람은 당황한 최정문을 채 태우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전봇대에 부딪힐 뻔했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아요. 여기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빚졌고 이제 그들은 사방에서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임무는 묘지에 있는 내 관에 누워서 사진을 찍고 관을 땅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모두가 제가 죽었다고 믿어야 해요. 특히 채권자들에게요. 5,000원 줄게요. 최정문은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직접 연극을 하지 그래요? 솔직히 관 속에 누워있는 건 소름 끼쳐요. 낯선 사람이 쉿소리를 냈어요. 많은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나가서 가세요. 다른 분장을 할 사람을 찾아볼게요. 왜 날 쳐다봐요? 예, 아니요. 최정문이 결심했으니 잃을 게 뭐 있어? 돈이 절실히 필요해. 배고파 죽겠는데 더러운 줄 알면서도 형사사건 냄새가 나는데 그가 대답했다. 내가 할게요. 언제 어디서 접근할지 날 죽이진 않겠지? 낯선 사람은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바보들을 화나게 하지 않고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자. 최정문은 매우 걱정했다. 묘지에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새로운 구멍을 파고 아름다운 참나무 관과 작별 인사가 적힌 화환, 편광민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세워져 있었다. 범죄자처럼 보이는 두 명의 도굴꾼이 최정문에게 소리를 질렀다. 왜 일어서 있느냐? 관에 들어가 눈 감고 조용히 누워 약속한 대로. 자, 여기 양복이 있으니 수풀에 가서 입어라. 편광민이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묻혔다는 걸 믿지 못할 거야. 최정문은 불편한 기분이 들어 속이 꽉 막혔다. 그는 라일락 덤불 뒤로 가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고 그때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죽은 사람처럼 거기 서 있어? 여기서 내보내. 추장이 목격자를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은 진짜일 거고 명예롭게 묻어줄 거야. 어서. 최정문이 아프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돈도 안 주고 진짜 장례를 치르라고 했어. 아저씨가 뛰려고 하는데 목발을 짚고 어떻게 멀리 뛰겠어? 그들은 순식간에 그를 따라잡고 바닥에 던져 목을 조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최선을 다해 방역했고 눈꼬리로 누군가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가득했고 주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고 털을 세우며 최정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제발 도와주세요. 깡패들은 비웃었다. 누가 널 도와주겠어, 이 불구자 새끼야. 절름발이인데도 이렇게 씩씩하게 버티는 걸 봐요. 깡패들은 막을 수 없었고 힘을 아끼지 않고 공격했고 개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짖으며 악당들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차례를 예상하지 못했고 그들 중 한 명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팔을 찢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다행히도 근처에 무덤을 돌보는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개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도적을 놓지 않았고 그제야 그립을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정문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개를 껴안고 쓰다듬으며 젖은 코에 입을 맞추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친구.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이제 당신한테 빚을 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묘지 관리인이 대답했다. 홍남기입니다. 국경 경비대원이었던 그의 주인이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주인이 죽고 나서 친척들이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는 도망쳐서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무덤에 누워 울부짖으며 울고 있었어요. 개가 우는 건 처음 봤어요. 많이 먹지도 않고 물만 마셔요. 너무 말랐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홍남기가 구해줬으면 복종할 거니까 절대 떠나지 말아야죠.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와요. 내가 당분간 지켜볼게요. 최정문은 개를 끌어안고 꼭 안아주며 약속했다. 널 두고 가지 않을게. 알았지, 홍남기.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올게. 이제 우린 함께야, 너와 나. 기진맥진한 최정문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개는 주인의 무덤으로 돌아가 기다렸다. 병원에서 최정문은 아프고 외로움을 느꼈고 군정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감히 그녀를 화나게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절름발이 불황자인 그가 왜 그녀에게 필요했을까? 그녀의 영혼을 잔소리하는 것뿐이었다. 마음속 깊이 최정문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지만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구정아는 근무가 끝나면 최정문의 오두막에 들러 그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정이 들어 몇 번이고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두막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턱에서 공동묘지 주소와 무덤 번호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불길한 냄새가 났습니다. 구정아는 공동묘지로 갔고 관리인은 그녀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최정문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알아냈고 경찰에도 가서 수사관에게 남편의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정문은 구정아가 방에 들어왔을 때 매우 기뻐했다. 그는 그녀를 감탄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임신한 티가 전혀 나지 않았고 붉고 통통한 볼과 약간 불룩 튀어나온 배가 너무 귀엽고 감동적이었다. 권정아는 가방에서 물건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꺼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최정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불쌍한 거 하나도 안 느껴져? 또 사고를 쳤구나. 묘지 관리인이 다 말해줬어요. 나한테서 그 사기꾼이 누군지 알면서 왜 그놈과 엮인 거야?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걔가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편광민 대신 네가 죽어서 거기 묻혔을 거란 걸 알아? 병원에 갔을 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날 잊어버렸어.
최정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곧바로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누워버렸고 갈비뼈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를 다시 쓰러뜨리고 말았다. 남자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건정가. 당신은 지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내 도플갱어를 건드린 내가 바보인 거 알아요. 하지만 나한테 많은 돈을 약속했어. 그 돈을 벌어서 수술을 받고 싶었어.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네, 홍남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걔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데려갈까요?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이라도 줘서라도 같이 있게 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이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으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구정아는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최정문, 너 이제 판잣집에서 살지 말고 홍남기 데리고 우리 친정으로 가자. 작은 집이지만 괜찮아. 작은 집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은 항상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더 나아질 거예요. 편광민에 대해서 경찰에 다 얘기했어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믿기지 않는지 눈에서 눈물이 반짝거렸다. 권정아, 진심이야? 불황자인 저한테 피난처를 제공한다고요? 너 정말 대단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친절 잊지 않을게요. 편광민은 실제로 발견되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사업가들이 겨우 큰돈을 돌려받게 된 편정문을 돕기로 결심하고 수술비를 대주었습니다. 예후는 좋았고 몇 달 후 그는 목발 없이 지팡이에 기대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문은 구정아 씨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그녀는 남편도 없었고 이제 남편과 강아지가 그녀의 목에 앉을 예정이었으니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퇴원하던 날 권정아는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류남선은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가 왔어, 최정문. 준비해. 홍남기 데리러 간다. 집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걔가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주인의 무덤에 누워있는데 저런 충성심은 처음 봅니다. 네가 설득해봐. 널 구해준 이유가 있을 거야. 최정문이 소란을 피우며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고맙소. 이렇게 친절하고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이요. 제가 주저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자리를 찾을게요. 집안일을 도울게요. 제가 너무 불편해서 창피할 것 같아요. 류남선이 손을 흔들었다. 진정해, 최정문. 우린 부자는 아니지만 국밥 한 그릇에 가난하진 않아요. 우리 집은 사랑채가 있으니까 거기서 자게 해줄게요. 홍남기 씨를 위한 큰 울타리도 이미 준비해놨어요.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다 괜찮아질 거야. 구전가와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서 있었고 최정문은 절뚝거리며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 초라한 개를 보고 반갑게 외쳤다. 홍남기, 내 친구. 안녕, 나 왔어. 약속한 거 기억나? 이리 와서 안아줘. 너 너무 야위었어. 살갗이랑 뼈만 남았어. 주인이 없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아요. 하지만 다시 되찾을 순 없어. 넌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난 내 친구가 될 준비가 됐어. 날 믿어? 걔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듯이 최정문을 바라보았다. 마지못해 지친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무덤에서 일어났다. 홍남기는 최정문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다. 믿기지 않지만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구정아도 참지 못했습니다. 최정문은 시종일관개를 안고 쓰다듬으며 심장이 자주 뛰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하는 개를 위로했다. 엄용철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 구정아 씨의 아버지가 짐을 가지러 온 뒤에야 사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위야, 그쪽은 어땠어? 재밌었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이 자식아?
내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넌 내연녀랑 돌아다니고 있냐? 내 딸은 잊어버리고 신경 건드리지 마. 넌 이미 선택했어. 다신 우리한테 얼씬도 하지 마. 넌 이제 가족도 없어. 아들도 없고 애한테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엄용철이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아내랑 얘기라도 하게 해줘요. 죄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별거 아니잖아. 하지만 남자로서 날 이해해줘야 해. 맹세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류남선은 단호했다. 다 말했잖아요. 구정아 씨 만나기 싫대요. 우리끼리 이혼 신청할 거야. 내가 손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 넌 내연녀한테 가서 같이 살아. 너네 집안도 못 살겠다. 건전가가 없으니 집은 텅 비었고 아무도 웃으며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맛있는 저녁을 먹여주는 사람도 없었고 밤에는 너무 구역질이 났다. 그는 습관적으로 아내를 안아주고 싶고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러나 감지혜는 너무 기뻐했고 최정문이 빚을 돌려받자 곧바로 그를 바다로 끌고 갔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여보, 왜 그렇게 우울해?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지루한 마누라랑 이혼한 거 후회하지 않지? 우리가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따뜻한 바다에서 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리 와, 내가 위로해 줄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지혜에게 미쳐서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최정문은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가정생활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애무와 키스는 그를 전혀 기쁘게 하지 않았고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고양이가 긁고 있었습니다. 구정아는 최정문이 바깥집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다. 깨끗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걔는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발밑에 충실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몸을 돌리기 시작했고 먹기 시작했다. 잠을 자면서도 움찔하거나 낑낑대지 않았다. 처음에 건정가 씨의 어머니는 유기견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착한 건정아 씨를 알고 유기견이 안쓰러웠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이죠. 걔도 그녀를 조금 겁나게 했다. 덩치도 크고 찡그린 얼굴에 뼛속까지 다 드러난 게 하룻밤 묵는 사람치고는 너무했다. 여자는 최정문을 쳐다보며 그가 무슨 속셈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최정문은 매우 근면하고 집안일을 기꺼이 맡았고 집주인과 함께 나무를 베고 목욕탕에 불을 떼고 마당을 쓸 줄 알았다. 온성숙은 그가 건전가와 따뜻하게 소통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로서가 아니라 남몰래 그녀를 바라보는 최정문의 모습을 보았다. 점차 불신은 사라지고 온성숙은 최정문과도 친구가 되었다. 온성숙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긴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빚을 갚고 있던 사업가 중 한 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최정문, 당신과 할 일이 있어요. 예전에 자네가 그라인딩을 잘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 우리 회사에 자네 같은 사람을 찾고 있네. 자네에게도 감독 자리를 주겠네. 임금도 깎지 않을게요. 정말 당신을 돕고 싶어요. 어쨌든 그 사기꾼 편광민한테 빚을 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네가 날 도와줬잖아. 최정문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책임감 있게 일에 임했다. 처음에는 일정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그의 손은 모든 것을 빠르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도 당장은 아니었지만 잘 지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공짜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공동 식탁을 위한 음식을 사서 건정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홍남기를 위해 뼈에 육즙이 많은 고기 조각을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정가가 출산을 위해 끌려갔을 때 그는 지쳐서 산부인과 병원 창문 아래에서 털복숭이 친구와 함께 쿵쿵거리며 언제가 될지 기다렸다.
퇴원하던 날 건정아는 행복했다. 최정문과 부모님이 마중을 나왔기 때문이죠. 아기가 담긴 봉투를 자랑스럽게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에 의료진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했어요, 아빠. 아내를 여왕처럼 맞이하고 있네요. 이제 400명이나 되는 큰아들을 낳으셨네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2번째를 위해 돌아와. 집에 도착한 부부는 손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상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다. 최정문은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심하게 말했다. 전가, 내 사랑,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신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방랑자가 아니며 삶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너야. 넌 내게 친구 그 이상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건정아. 감히 청혼할게. 봉호성을 내 자식, 내 아들로 기꺼이 키우고 사랑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자도 아니고 돈도 많지 않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랑감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당신을 해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게요. 손자를 안아주던 온성숙마저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류남선만 최정문의 악수를 청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좋은 사람, 소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딸이 동의해준다면 기쁠 것 같아요. 권정아는 남편의 배신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참을 생각한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최정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정말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네, 부부는 겸손하게 결혼했고 부모님 집에서 이사하지 않았고 모두가 잘 지내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 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권정아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의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같은 병원에서 선임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여전히 환자를 돌봤으며 전문가로서 가치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모두가 그녀의 환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봉호성은 똑똑하게 자랐지만 자주 아팠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도와주셨고 구정아는 병가를 자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정문은 좋은 휴가비와 보너스를 받았고 가족 평의회에서 아기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봉호성을 바다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휴가를 기대하며 뛰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남쪽에 부드러운 태양이 있었고 봉호성은 바다에서 꺼낼 수 없었고 군정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들, 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 내 입술이 벌써 파랗다. 최정문, 아버지 말고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이, 네가 버릇을 들였구나. 최정문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품에 안고 무트로 업고 가면서 말했다. 아들아, 너와 나는 남자니까 엄마를 화나게 하지 말자. 응? 수건으로 감싸줄게. 옥수수나 바클라바 중 뭘 사줄까? 간식이 필요해. 해변가를 뛰어다니며 피서객들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손짓하는 노점상에게 건전가가 손짓했다. 선텐을 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허름한 파나마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구정아는 주문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아들은 옥수수콘과 바클라바, 아빠는 체브렉, 저는 아이스크림과 척켈라로 주세요. 다 얼마면 되죠? 남자는 멍청한 사람처럼 서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듯이 눈빛으로 구정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돈을 내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내 등에 기름 좀 발라줄래?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기 싫어요. 최정문은 다정하게 구정아의 등을 마사지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었습니다. 봉호성은 수다를 떨며
뜨거운 옥수수를 씹었습니다. 아빠, 스노클링 하다가 진짜 개를 봤어요. 내일 같이 잡으면 안 돼요? 나 혼자 만지기가 무서워요. 최정문과 건정아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들아. 우린 사냥꾼이잖아. 너랑 나랑. 노점상은 갑판대 뒤에 숨어서 한눈 팔지 않고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엄영철이었다. 군정아는 눈빛만 봐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부르며 안부를 물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봉호성은 자기 아들인데 최정문을 아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구정아 씨도 너무 예쁘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엄영철은 갑자기 기억이 밀려오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생각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그런 여자를 잃고 가정을 망쳤을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전가를 나는 그 나쁜 년 김지혜와 맞바꿨다. 그리고 나는 매처럼 벌거벗었어. 엄영철은 감지혜와 함께 바다에 왔을 때 첫날 밤에 그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다. 둘은 아늑한 오두막집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엄지혜가 계속 따라주었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비된 기분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깨어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서 김지혜가 문을 열러 갔습니다.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 3명이 들어왔다.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의뢰인이 다 익었어 얘들아. 처리할 수 있어. 낯선 남자들이 서류 가방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꺼내더니 한참 동안 노트북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와 그의 저택에 대한 구매 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이 불쌍한 사업가야. 서명해. 당신의 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합법적이야. 어서 움직여. 안 그러면 해독제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릴 거야. 넌 식물인간이 될 거야. 엄영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감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그의 눈앞에서 청년 중 한 명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평생 나를 요강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안 그랬어. 난 지금까지 내 작은 비둘기인 너를 이용해왔어. 넌 처음부터 나와 수용수의 타깃이었어. 네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좋고. 그런데 얼마나 빨리 사기를 당했는지. 우리 불륜에 대해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반해서 모든 걸 나에게 넘겨준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나요? 왜 눈을 깜빡여, 이 헐크? 사랑의 동화를 믿었어? 넌 아내와 아이를 떠났어. 넌 개새끼야. 넌 배워야 해. 이제 넌 불황자이자 무명인이야.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살 곳도 없죠. 그리고 돌아갈 돈도 없어. 그게 현실입니다. 잘 있어. 다신 만나지 말자. 아, 그리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넌 침대에서 별로야. 건정아 씨가 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세 사람이 자필로 서명을 다 하고 공증인이 바로 공증을 해줬어요. 그는 그 대가로 돈을 많이 받았다. 돈을 모두 털어내고 카드와 휴대폰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주사를 놓더니 불이 꺼졌어요. 엄영철은 청소부에게 밀려 해변에서 깨어났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의 물건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돈도 전화도 서류도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울부짖는 것처럼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연녀를 찾은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이혼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김지혜였다는 사실. 그는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그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해변에서 달콤한 판매자로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주었죠. 그렇게
그는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는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때로는 술에 취해 자신을 잊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를 생각하며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 엄용철이 떠나고 난 뒤 구정아는 최정문을 더욱 다정하게 껴안고 속삭였다. 그거 알아?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내가 꿈꿨던 치료사가 되진 못했을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겐 세계 최고의 남편과 아들이 있으니까요. 제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